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쟁점인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한 내일까지 협상을 마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여야는 역시 핵심 쟁점이 법사위원회를 두고 여전히 이견이 큰데 입장 변화가 여전히 좀 없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이는데 오늘 안에 협상이 이루어지거나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계속 이제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어느 정도의 그 어떤 합의냐 또 뭐 합의가 아니고 제안이었다 뭐 이런 여야 간에 뭐 진실 공방까지 아니지만 약간 뭐 다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대체로 지금 18개잖아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가 18개를 11대 7. 민주당이 11개를 갖고 통합당이 미래통합당이 이제 7개를 갖는 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지고 가고 예결위원장이나 이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뭐 이른바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뭐 이제 선호하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이제 정무위원회, 예결위원회, 국토교통이 이런 데들 문화관광이 이런 쪽 이제 통합당이 갖는 걸로 양보를 했다. 그게 민주당 입장이고. 11대 7로 해서 예결위원장을 그 대신 이제 통합당이 갖고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간다 이거잖아요. 네. 이건데 이제 일단 민주당 통합당은 계속 이제 17대 이후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갖는 게 관행처럼 되어 왔다. 관례로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특히 의석도 지금 103석밖에 안 되는데 통합당이 민주당은 지금 177석이잖아요. 이렇게 거대 여당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은 법사위밖에 없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근데 아무튼 지금 여당은 법사위원장을 놓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15일까지 이제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상임위원장 선출하는 쪽으로 가자. 네.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말미를 준 겁니다. 원래 12일 날까지 했다가 다시 사흘간 말미를 준 건데 그 여야가 이 협상이 상임위원장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법사위원장 문제가 협상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15일 날 만약에 표결에 붙이면 그럼 상임위원회 전부 민주당이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선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되면 향후 여야 관계나 국회가 제대로 운행될 수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 박병석 의장이 그렇게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래서 마지막에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타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당도 너무 부담이 크고 민주당이 그런데 통합당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11대 7로 배분하고 다 갖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상임 법사위원장에 대한 주장은 다르니까 새삼 여기서 뭐 소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전부 그냥 선출에 맡겨버려서 이른바 뭐 약자 코스프레랄까 통합당이 그렇게 가는 것도 통합당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하고 내일 또 시간이 있잖아요. 본회의 보시니까 전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협상이 있지 않을까 기대 섞인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타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입장 어떻습니까? 타협이 되려면 민주당이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걸 돌아보고 결국은 민주당이 과거의 전통과 관례를 따르면 된다. 2008년에 18대 국회가 이제 구성되는 과정에서 말이죠. 그 당시 총선을 통해서 한나라당이 172석을 얻고 민주당이 81석 얻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보다도 훨씬 적은 의석을 얻었죠. 그 민주당이 원구성을 지연을 하면서 국회의장도 그때 40일이 넘은 뒤에 그 선출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상임위원장 가지고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한나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를 하고 88일 만에 원구성이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 그때는 자기들 주장이 맞고 지금은 미래통합당 주장은 틀린 겁니까? 그 전통과 전례를 받아들이면 오늘이라도 타결이 돼요. 그럴 생각이 없으니까 지금 아마 내일 또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재인 대통령 엊그제 60항쟁 기념사에서 민주주의 이야기하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게다가 우리가 원하는 자유를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는 있지만 남의 몫을 빼앗을 자유는 없다 그랬어요. 그 남의 몫이 지금 미래통합당이 원하는 법사위원장이에요. 과거 민주당이 야당할 때 자기들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대신 국회의장 여당한테 줬잖아요. 이번에 국회의장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고 법사위원장은 그러면 야당한테 줘야죠.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가져가니까 그러면 합의가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이렇게 고집을 하느냐? 지금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예. 이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수처와 관련해서 관련 후속 법안을 또 만들어야 돼요. 이거 민주당이 빨리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고집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법사위에서 다루는 현안들이 뭡니까? 울산시장 선거 공작, 청와대 개입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 한명숙 전 총리 제조사 문제. 이런 것들 다 법사위 다루는 거예요. 윤미향 의원 건도 아마 거기서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따질 수 있으니까 지금 법사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심을 내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어떤 사안들도 다 끌고 가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겠다는 건데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이 뭡니까? 상권분립 정신에 따라서 행정부가 하는 일을 소위 말해서 감시 감독하고 예.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적할 거 지적하고 따질 거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당이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입법부의 역할은 완전히 유명무실해진다. 그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야당이 가져야겠다. 야당 입법부 본연의 역할 또 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하는데 민주당이 과거 자기들이 했던 말들을 새겨보면서 법사위원장 양보하면 오늘이라도 타결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양보를 안 할 것 같으니까 문제죠. 예, 법대로 할 것이냐, 관행을 좀 따를 것이냐의 좀 다툼인 것 같은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11대 7 제안을 할 때 나름 좀 알짜배기 상임위를 많이 좀 양보를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더 이상은 좀 여기서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글쎄요. 앞으로 좀 민주당이 밀어붙인다면 통합당 입장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지 대안 않겠습니까? 없죠. 지금 이제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상임위원장을 국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는 거니까. 예. 그리고 원래 이제 국회법에 따른 이제 날짜는 이미 지났어요. 원구성은 이제 국회법에 맞췄는데 기한을 어기지 않았는데 원구성은 어차피 이제 8일까지였거든요. 네.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제 그 기간 8일까지였어요. 근데 이제 17대 국회 때 17대 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원구성이 대단히 지연됐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만. 그때 이제 열린우리당이 여당일 때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했던 겁니다. 그 네. 이후에 이제 관례처럼 쭉 해왔고, 단 그때는 20대 국회 전반기에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이었는데 그때 이제 법사위원장을 이제 자유한국당이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기 때문에 이게 100% 야당이 갖고 왔던 것도 아닌 게 이제 하나의 팩트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논쟁이 이렇게 출발한 겁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갖고 있다 보니까 소관 상임위,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네. 그 법안이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법사위원회에 와서 이제 체계나 작구심사 기능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국회법에 규정된 겁니다. 체계나 작구심사 기능이 법사위의 기능이 나와 있죠. 국회법에. 그것을 악용해서 다른 소관 상임위의 법안들을 이제 막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상임위에서 나온 법안들이 법사위에 막혀서 상당히 많은 법안들이 계류에 그쳤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법안이 통과 안 된 게 법사위원회 때문만은 아니었죠. 다른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하나의 문제 의식이었던 거였단 말이에요. 이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졌거나 야당이 가졌거나 그러니까 보수가 갖건 진보가 갖건 어느 진영이 어느 정당이 가졌다 하더라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은 국회 후반기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뭔가 민생이나 개혁 입법에서 뭔가 성과를 좀 내겠다라는 입장이고 또 20대 국회가 상당히 그 입법 성과가 낮았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20대 국회뿐만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뭔가 제1야당이 만약에 또 다시 법사위원장을 관례대로 가지고 가면은 이게 또다시 국회가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네. 우리 이상일 교수 말씀처럼 뭐 이제 검찰개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시킨 이 관점들이 부쩍 늘어났더라고요. 요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가려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다. 그건 그 민주당은 그런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런 입장인 것이고 지금 야당은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우리는 완전히 견제할 것이 없다. 근데 103석이면은 사실 그렇게 적은 석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면도 있죠.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안 가지고 하더라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요. 의석이 많기 때문에. 예.
120일을 법사위원회에서 계류하고 난다면 통과될 수 있지만 120일은 긴 거니까. 이런 양쪽의 명분이 있는 건데 전 양쪽의 얘기는 다 자기 입장이에요. 그러면 내로남불은 민주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과거 또 지금의 야당도 또 반대 말을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 과거에 그런 말을 계속 소개하는 건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는 법사위원회 그 체계 자구 심사 기능 이걸 어떻게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그대로 놔두면서 계속 법사위원장을 집권당이 갖고 갈 것이냐 제1야당이 갖고 갈 것이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체계나 자구 심사 기능은 1950년대 생긴 거예요. 그때 국회에 이 법조인들 출신들이 아주 적을 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래서 체계나 자구 심사 기능이라는 게 법률 체계에 맞는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이 기능을 좀 뺀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그 여야가 이걸 좀 우리 개선하자 이 기능을 삭제해서 뭐 단대로 가져가든지 이렇게 한다면 조금 이 논의 자체가 각 민주당이나 통합당이 명분이 생길 텐데 체계 자구 심사를 그대로 두면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평행선이거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아까 이상희 교수 말씀처럼 이대로 가면요 내일 완전히 그야말로 국회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은 전부 민주당에 갖고 가는 사태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그러면 협치는 아닌 거죠.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모습은 아니 정치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11대 7로 이제 배분했던 거란 말이죠. 좀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 지금 무슨 법사위를 나누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대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법사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체계와 기능 중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 기능을 어떻게 좀 손을 보는 쪽으로 조금 이제 물꼬를 트면 양쪽의 명분이 생긴다면 꼭 내일 안 하더라도 어차피 이 원구성 날짜는 어겼어요. 며칠 좀 보더라도 협상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체계 자구 심사 기능과 관련해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이디어를 냈죠. 민주당이 거부를 했죠. 뭐냐면 체계 자구 심사 기능만 다루는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자. 예결위원회처럼 국회의원 한 50명 정도로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은 시대가 바뀌었어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왜냐하면 실제로도 필요합니다.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발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 중에 위헌성 법안들이 1년에 여러 개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표현의 문제랄까 이런 것들을 다 법사에서 그동안 걸러줬는데 법사에서 걸은 결과 훨씬 법안이 법안다워졌어요. 위헌성도 훨씬 적어졌고 그런데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만약에 이게 위헌법이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국회도 굉장히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계 자구 심사 기능을 살리는 거 이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법제위원회를 따로 만들자. 그다음에 법사위의 다른 기능들, 예컨대 뭐 검찰 관리 감독하고 하는 문제들, 이거는 사법위원회로 따로 만들자. 근데 민주당이 그걸 다 거부를 하고 기존에 있는 법사위를 그냥 갖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가지 의도와 속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 민주당은 지금 의석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법안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그 의석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간, 그것도 불편하다 이거죠. 법사위를 장악을 해서 마음대로 원하는 법안들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도 때문에 지금 법사위를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입법부의 본연의 역할이 훼손이 된다.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호영 위원장이 제안한 법제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민주당이 수용을 한다면 내일 온구성은 또 타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존의 법사위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 온구성이 굉장히 어렵고 만약에 내일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 문재인 대통령 적극 지지자들한테 뭐 폭탄 문자 많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이 지금 협상력을 발휘할 그런 어떤 공간이 적어 보여요. 그러니까 의장이 딱 법사위를 미래통합당에 양보하고 온구성하자. 이거 제가 보기엔 말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여당이 단독으로 이제 소위 상임위원장 11개는 구성을 할 겁니다. 제가 보기엔 법사위를 비롯해서 11개를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구성을 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나머지 7개는 놔둔 채 이제 미래통합당 들어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민주당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미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가진 의석이 너무 과하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인 30대, 40대도 민주당 의석 과하다고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민주당한테 크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 민심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이 점을 유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체계자구 심사권 필요하다. 또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기능 자체의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법사위의 가장 좀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이제 견제고 감시 아니겠습니까? 네. 궁금한 게요. 예전에 이제 여당 소속 의원이셨을 때 네. 당시에 좀 야당이 법사위원장 이제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엔 좀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불편함이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미래통합당 보고 발목 잡기 이야기하지만 발목 잡기 선수들이 민주당에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관행은 개선을 해나가는 게 옳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연 법사위한테 그대로 다 맡기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특히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는 이런 법안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처리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법사위도 대충 맞춰줍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 내에 아주 좀 뭐랄까 어떤 개성이 강한 의원이 있어서 이건 죽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좀 발목이 잡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소위 말해서 당에서 설득을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원내대표단이 정말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그리고 이제 이번 21대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로 의원들이 각오를 다시 다진다면 법사위의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런 문제들, 관행들 이런 거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하는 건 자구 체계 심사권을 놔둔 채 개선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통합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어차피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이 제안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산업자원통상위원회로 바꾸는 선에서 원구성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SNS에 밝혔는데 실리론을 낸 것이죠. 통합당 내부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법사위 포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통합당 내부의 주류 의견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장제원 의원의 뭐 개인 의견이고 나름 뭐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나누는 문제, 통합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거 이거는 이제 어쨌든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쪽에서 지금 법사위에서 발생했던 문제는 거기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주당이 바뀐 좀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지금 민주당 통합당 입장에서 볼 때는 견제와 균형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자기네가 가져야 된다. 이 얘기는요. 형식 논리로는 이제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결국은 법사위원회를 맡음으로써 뭔가 거기서 어쨌든 간에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맡겠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해석에 따라서 말이죠.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건 체계와 자구심사 기능이나 심사 기능은 대단히 기능적인 거거든요. 기능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합당하지 않게 월권 또는 악용을 해왔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여당이건 지금의 야당이 다 법사위원장을 해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은 되게 일관되게 유지돼 왔던 겁니다. 그런 관행을 좀 고치자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면 이건 의회 독재다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의회 독재라는 게 이제 다 독식했을 때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쭉 보니까 법사위원장을 야당이 가졌을 때 그 야당이 진보 정당이건 보수 정당이건 야당이 가졌을 때 이것이 체계 자구심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자꾸 법안들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이른바 이제 발목 잡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고쳐보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것들 무슨 과다 의석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논리가 어긋나는 것 같아요. 과다 의석이라는 건 이런 거죠. 177대 103인데 득표율이 49대 41쯤 돼요. 그러니까 득표율에 비해서 과다 대표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와 다수대표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7대 103이지만 의석수가 민주당 대 통합당이 생각보다 지역구에서 득표는 크지 않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뭐 그런 논리는 거기에 이제 대입될 수가 있긴 한데 좀 그래서 이 체계 자구심사 기능을 다른 기능 분명히 있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법률이 나왔으면 이 법률이 다른 법과 상충하는 것은 없는지, 헌법과는 어떤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살펴봐야 되죠. 근데 이걸 꼭 자꾸 위원회에 두지 않고 다른 기능에 두는 방법을 연구한다면 여야가 그렇다면 그 기능 때문에 문제가 돼 왔다면 현실적으로 그럼 뭔가 여야의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합당이 2개를 제안한 걸 민주당이 거부했고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 거부한 걸 가지고 너희들은 어쨌든 결국은 모든 거 검찰개혁이라든지 뭐 한명숙 전 총리 재조사 사건 이런 것들 하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옛날 국회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모든 거는 상대에 대한 그 불신이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예. 민주당대로 통합당은 통합당대로. 그래서 어쨌든 체계 작구 심사 기능을 다른 국회 내 기구가 됐건 무엇이 됐건 연구한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법사위원장이 뭐 이렇게 이걸 하나 가졌다고 견제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럼 뭐 다른 상임위원은 뭐 국회의원들은 오로지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통합당은 너무 피의식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 알겠습니다. 좀 주제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10년 전 무상급식 논쟁 이후 정치권에서는 복지 논쟁이 또 한창입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 화두를 던진 건 야당 미래통합당인데 여권 대선 주자들이 이를 좀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 대선 이슈로도 좀 쟁점화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기본소득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화가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어젠다를 빼앗겼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적극 찬성을 하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먼저다 이러면서 예. 여당 내부에 논란이 좀 생기고 있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커졌고 예. 앞으로도 이슈가 될 텐데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일단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자.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을 터이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더 성숙이 된다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 국가 어젠다로서 깊이 생각해 볼 사안으로 던진 거는 굉장히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나 당장 지금 시행하기는 쉽지 않다. 적자 재정이 지금 자꾸 편성이 되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를 지금 전면 도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연구 과제로 놓고 깊이 검토를 하자 이런 입장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어젠다를 선제적으로 잘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당에서도 그걸 느끼기 때문에 이 논란의 대선 주자들이 뛰어들어서 예. 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앞으로 행보를 하기 위해서 이에 뛰어드는 거기 때문에요. 국민의 관심사는 더욱 이제 커질 건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사회 전반의 틀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되고 기존의 복지 체계의 문제, 우리 지금 국가 부채의 문제. 앞으로 일자리의 문제 이런 게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겠죠. 예, 지금 뭐 여론 자체는 찬성 비율이 그래도 좀 더 높거든요. 이렇게 좀 갑론을박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자체가 좀 필요한지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당장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당장 필요하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어렵죠. 말씀처럼 기본소득을 실시한 나라는 전 세계 아직 한 나라도 없어요. 알래스카주가 실시를 했는데 그건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했던 것이고 기본소득 문제라는 건 기본소득은 계속 주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연령과 소득과 이런 거에 관계로 전 국민에게 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가 그걸 받았었잖아요. 예. 재난지원금. 지자체별로도 금액이 좀 달랐습니다만 이걸 이제 거의 평생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일정 금액을 계속 주는 거예요. 특정한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사회복지, 지금 이제 사회복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복지 체계와 어떻게 아우러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 지금 김정일 위원장이 제시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부터 대선 또 공약이었죠. 제기 때 예.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누가 제기했든 기본소득 문제가 우리 사회 화두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문제는 그때는 사실 지금 보수 진영에서 볼 때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지금 거의 보편화됐습니다, 무상급식이. 근데 반값 등록금 같은 것도 그렇고 이른바 그런 이제 복지 의제, 진보적 의제라는 게 채택이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습니다. 어쨌든 기본소득이 여든 야든 지금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국민들도 이제 찬성 여론이 좀 높은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건 뭐 바뀔 수 있는 건데 예.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 전 세계에 실시한 나라가 없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실시 못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게 한국적인 변형이라는 게 가능할까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문제는 기존의 복지 체계의 틀을 허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기존의 사회복지, 이 보편적 복지라는 것과 이 기본소득이 서로 상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기본 보편적 복지를 대체하는 제도로서의
기본소득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반대로 또 기본소득이라는 게 도입되면 훨씬 더 소비라든지 이 사회의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건 전 썩 그렇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제 여건 야건 그 사회적 공론화의 무대로 왔기 때문에 이걸 잘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다시 대선 이슈라든지 정치적인 이슈 선점이나 이렇게 가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게 2012년도에 그 당시 김정인 비대위원장이었죠. 그때도 새누리당에 경제민주화 꺼내서 상당히 그 선거에 활용을 했죠. 그래서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겼어요. 2012년도에. 근데 지금 경제민주화라는 건 사실 그러나 그때 막 화제가 되고 정치권의 이슈가 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흐지부지 돼 있단 말이죠. 기본소득이 저는 어쨌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의제로 등장하고 있는 건 대단히 바람직하다. 여든 야든. 근데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어나야죠. 논쟁이 무성하게 일어나고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단점이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돼야 된다. 이걸 당장 이제 이거 정치적으로 여야 뭐 보수 진보로 가릴 건 더욱더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본소득도 우파적 기본소득이 있고 또 좌파적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예. 학술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쨌든 그러나 전 요컨대 이 문제를 김정인 비대위원장이 보수 진영에서 제기한 건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 또 여권에서도 야권에서 그런 걸 제기했지만 여권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계속 제기해 왔던 거란 말이죠. 또 여권 내 많은 인사들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고용보험을 얘기를 하면서 이 기본소득보다 오히려 고용보험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같이 이제 한국적 변형 같은 것 그리고 기본소득이 어떤 의미에서 장단점이 있는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라. 그게 대선까지 쭉 간다면 이게 대선 이슈 된다면 그러면 정치적 이슈나 안보에 관련된 이념 논쟁보다도 사회경제적 이슈를 가지고 쟁점화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바람직한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저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알래스카의 경우는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했고 알래스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석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석유를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한 그 이익금으로 1년에 한 번 대체로 1인당 알래스카 주민 1인당 $1,000 정도 줍니다. 1년에 한 번 주는 겁니다. 기본소득과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이번에 우리 긴급 재난지원금 주듯이 일회성으로 주는 거고요. 기본소득은 지금 다달이 줘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이제 기본소득의 개념이 서로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그 내용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아동수당,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뭐 기초연금 이런 게 사실은 기본소득과 개념상 비슷한 게 있어요. 다달이 가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을 주다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복지체계는 어느 정도 정리할 건 정리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충당을 하고 또 일부는 기본소득으로 만약에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한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은 증세를 해야 돼요. 세금을 늘려야 됩니다. 그럴 때 국민의 저항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니까 핀란드 같은 경우에 실업자에 한해서 기본소득을 주는 걸로 시행을 해봤어요. 2년 하다가 원래 3년 설계를 했는데 안 되겠구나. 근로의욕의 저하의 문제가 또 생긴다고 봤기 때문에요. 기본소득 뭐 가만히 있어도 놀아도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구직 안 하고 일자리 안 찾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도입을 했을 때 바로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도 심각히 고려돼야 할 문제고 스위스에서도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전 국민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부결됐잖아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우리가 뭐 만약에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지만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사회 환경의 변화, 여러 가지 뭐 기존의 복지 체계, 일자리 문제, 근로의욕 문제 다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공론화를 통해서 기본소득의 개념과 내용이 소위 뭐 전문가들, 정치권들, 국민들 사이에 어떤 공통된 분모를 찾아내고 그게 과연 시행할 수 있느냐, 우리 재원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뭐 당장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다 뭐 공론화가 되고 많은 의견을 좀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이 면에서는 이제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8월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치르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고
당대표가 출마를 위해서 사퇴를 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를 유지하는 조항도 당헌에 담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7개월 시한부 도전에 대한 이낙연 의원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인데 또 한편에서는 반전을 노리던 주자들은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권 대권 분리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의원은 지금 뭐 대선 주자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주자들, 홍영표 의원이나 우원식 의원, 또 김부겸 의원, 김부겸 전 의원이죠. 이런 분들은 이제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낙연 의원이 어차피 하면은 7개월 정도밖에 대표를 못 한다. 그럼 대표 또 뽑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당권 대권 분리의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을 좀 바꾸면은 대표를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의 취지에 그렇게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8월 달에 선거니까 경선이니까 아직은 뭐 시간이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경선 구도에서 당권 대권 분리 이 문제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대선 주자로 인식이 안 된 분들은 저 이낙연 의원을 배제하면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지지 않겠어요, 좀 아무래도? 반전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규정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것보다는 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이 경선을 끌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지나면 이제 이슈가 나오겠죠. 당내 여러 가지 이제 그 쟁점화가 되겠습니다만 비대권 주자들이 자꾸만 대권 주자로 인식되는 분에게 대해서 무슨 이 규정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 대권 주자를 하더라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더라도요. 하다 7개월 있다 사퇴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대표 또 뽑으면 돼요. 그게 뭐 그렇게 엄청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너무 기계적이다. 정치공학적인 너무 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선거에서 이런 부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건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좀 통합당 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곧 만날 거란 얘기가 나옵니다. 뭐 정책 연대부터 시작을 해서 야권 통합까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측이 나오는데요. 만난다면 시기는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요? 두 분이 만날 수 있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아마 저는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내일 아마 민주당이 밀어붙이기로 저는 나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마 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 분이 더 빨리 만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이 의석 3석밖에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미래통합당 103석, 합쳐서 106석. 어차피 독주를 민주당이 하는 거는 막지는 못해도 이 의석 3석의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뭐 대표들끼리 만나서 어떤 처음에 당장 뭐 통합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회 안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해서 같이 연대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을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의 관심도 높아질 거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의회에서 독선 독주 또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러면서 그 시너지는 나올 수 있다. 연대의 시너지는. 이제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궁극적으로는 2년 뒤에 대선 지방선거 아마 저는 대선과 지방선거 같이 치러질 거라고 봅니다. 2년 뒤 3월 9일 날. 아직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결국은 통합의 길로 갈 걸로 봅니다. 결국은 2년 뒤 지방선거 대선 동시에 치러진다면 어느 당이나 승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야권은 지금 뭐 힘이 좀 뭐 부족한 상황에서 힘을 모아서 한번 승부를 거는 이런 모양새로 진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회 원구성 협사 그리고 정치권 이슈를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수, 이상일 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